기자입니다. 2학기부터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밖이나 특정 장소에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보관할 수 있게 되고요. 교육부가 오늘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일시와 방법을 교원과 보호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퇴근 후에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음 달 1일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시안 살펴보면 그럼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는 건가? 이게 참 교육 현장에서 너무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아름다운 독도님 이동 중이시라고 했는데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캡틴님, 무코 곰돌이님, 이계양님, 손창희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제후티1219님 유바하 하셨어요. 아프로티테님 아름다운 닉네임이네요. 심은정님이 그래도 계절이 바뀌어가나 봅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네요 하셨어요. 여기는 좀 장비가 많아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서늘하거든요. 계절이 바뀌는 느낌이 오니까 좀 좋긴 하네요. 8월 17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에디터 오신다고 다들 무명님도 아프로티템님도 화이팅 하셨고요. 아라미스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님, 안진희님 다들 반갑다고 태시코기님도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죠. 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현재 변호인과 함께 10층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입장 먼저 발표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취재진들 앞에서 이게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연설하듯이 읽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구성조사 청구 때 심사 받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입장문이 이제 미리 이제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제 풀렸고 10시 20분 엠바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검찰의 조작 수사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수사인데 아무리 이제 수사를 이재명을 수사하더라도 정부의 무능은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뭐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부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회기 중에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뭐 여당 야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하는 네. 건데 이게 약간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약간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 이거를 회기를 뭐 중단하거나 뭐 열리는 시점을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이제 영장이 날아오면은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회의가 열릴 때 바로 이제 이거가 체포동의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이나 여야 의원들한테 내가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테니 나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주시오. 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법원이나 검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뭐 체포동의안이 날아오자마자 회기 이제 뭐 이를테면 금요일날 날아오면은 토요일날 내가 받으러 갈 수 하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뭐 조율을 할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용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 예,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네.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회기 중에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죠. 이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검찰 진술서를 미리 공개했잖아요. 예, 이걸 예. 살펴보면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예. 이게 의혹의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 출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의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기소되고 백현동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 같이 이제 약간 언급이 된 적이 한 번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요거가 이제 별건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제대로 수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지시가 내려와요. 지방 네.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서 성남에 여러 공공기 한 5개 정도가 이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이 자리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거를 뭐 공원으로 할지 아파트를 개발을 할지 이런 논의가 있다가 식품개발연구원에서도 어쨌든 요청을 하고 이런저런 걸로 이거를 이제 매각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자연 이제 녹지예요. 녹지. 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하려면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품성이 전혀 개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을 이제 했는데 그 용도 변경이 그쪽에서 이제 식품개발연구원이나 이쪽 뭐 개발사나 이런 쪽에서 요구한 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용적률이 250%인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500%나 됐다라고 해서 원래보다 4단계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청이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2단계도 아니고 4단계나 뛴 게 맞는 건지 뭐 이거가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기에 특정 건설업자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아니 박근혜 정부나 뭐 국토부나 식품개발연구원도 이거 용도 변경 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하나 쟁점이 여기 이제 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주택 비율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가 이제 100%라 10%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이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익이 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네. 이렇게 줄여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 사실 이거는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100%라 하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줄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게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1원도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에서도 돈 받았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걸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은 수도권에서 정창민 의원이 예전에 용인시장을 했을 때 최근에 구속이 됐는데 이제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고 이건 개인의 착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은 게 있었던 거죠. 개발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본인이 얻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입증이 되고 판사한테 소명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 거죠. 오늘 박강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검찰 수석은 국민이 수사가 아닌 정치로 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박강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은 수사가 아닌 정치로 보고 있다. 정권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레하게 끌고 있다.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출석에 앞서서 타이밍상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압수수색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예, 요거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위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이거나 뭐 지인이거나 김용 부원장의 지인들이겠죠. 네, 그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이제 이재명 캠프에 지난번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검찰이 오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앞에 이제 검찰 출석 앞에 난 기자회견에 김 빼기 위해서 한 거냐, 뭐 전격적으로 뭐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은 별건인데 예. 이제 다른 건인데 어쨌든 이재명 캠프의 사람들을 압수수색하는 기사가 나오면 이제 약간 힘 빠지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그런 이제 해석인 거죠. 뭐 한마디로 정치 검찰이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말 하나하나에 조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 서모 씨의 주거지에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는데 김용 부원장이 이제 불법 대선 자금을 이제 받았다, 뭐 이런 혐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거와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 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해서 이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진짜 거짓 증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준 교수의 발인제가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죠. 예.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출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난 이제 15일에 광복절에 이제 부친상을 네. 당했으니 이제 사흘장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발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연세대 교정도 돌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출국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서울공항, 이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타고 미국에 가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이제 방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동행하지 않는데 이제 다른 정상들의 부인들도 이제 배우자들도 다 안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1박 4일로 굉장히 짧으면서도 네. 좀 고강도로 하는 거니까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가면 좀 논란이 되니까 여러모로 뭐 명품 쇼핑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안 가는 걸로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이제 워싱턴 DC 인근에 있고 여기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의 휴가지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현안들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네. 백악관이 이번 회의에서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해보자면 새로운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할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나올 걸로 보세요? 일단 뭐 이 3자가 이제 한미일이 만나는 거의 기본적인 배경에서는 이제 북핵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다층적 협력 체계를 더 긴밀한 군사 협력 체계를 이제 강화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뭐 핵실험이나 이제 ICBM을 쏘면은 한국이 미국한테 주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주는 거였는데 올 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직접 일본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 동맹이 아닌데 이게 직접 줘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안보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미일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를테면 정보 공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삼국 간 협의체 창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서 이게 보통 이제 좀 패턴인데 예. 이런 출국에 앞서서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제 앞서서 공개를 하는 게 약간 패턴화가 돼 있는데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외신 참 좋아하신다 이 생각 드는데, 국내에도 MBC 같은 훌륭한 언론도 많은데 좀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미우리, 뭐 로이타, 그래서 이번엔 블룸버그랑 이제 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에 이제 별도로 협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정기적으로 이제 핵 잠수함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확장 억제 전략인데 네. 일본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당히 또 부러워했다라고 해요.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 언론 사설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좀 별도로 이거를 한미일로 넓히는 방향 뭐 이런 것이 논의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어디까지 나올지 이제 여러 여론들이 있고 미국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중국도 좀 약간 반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 아시아판 나토 만들겠다라는 거냐, 그래서 중국 포위 전략 하는 거냐, 그래서 이미 약간 경고성 뭐 이런 불편함 이런 거를 메시지들을 많이 내보냈거든요. 뭐 그 중국이 뭐 싫어한다고 해도 뭐 한미일에는 할 거긴 할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요 긴장 관계를 좀 완화시킬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정부가 8월 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거다 이런 얘기 이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내일 후쿠시마 다녀온 스트레이트의 임상재 기자와 좀 출연을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 부산 지역의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이 각하가 됐다. 예. 이런 속보가 들어왔어요. 예, 이제 부산지법이 오늘 오전 선고 공판에서 각하를 했다라는 건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각하는 말이 안 돼.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는 기각은 얘기는 되지만은 너희의 주장이 옳지 않아라는 거면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쵸. 그래서 런던 의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건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런던 의정서라는 게 런던 협약을 얘기를 해요. 1972년에 이제 런던에서 체결해서 75년에 발효된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해양 투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쓰레기, 뭐 이러면 핵폐기 뭐 이런 거 해양 투기를 금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도 가입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3년에 러시아가 동해에다가 핵폐기물을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더 강화된 거를 1996년에 런던 협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거를 다 못하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야 니들이 만들어 놓고 런던 협약 이렇게 강화해 놓고 야 니들이 버리는 게 말이 돼? 라는 건데 일본 측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육상에서 나온 거를 바다에서 버리는 거라서 런던 협약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뭐 좀 거치게 하면 이게 개소리인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그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조약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게 정부가 오염수 방류 권고 조치 관련해서 한일 협의가 완료됐다. 곧 발표하겠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어서 곧 방류하겠다라는 걸로 좀 들리네요. 예. 방류 시점에 사실 이 법원 각하 결정이 소송 제기한 지 횟수로 한 2년 4개월만 거의 3년 만에 내려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되는 거면 그냥 빨리라도 얘기를 하든지 시점상 음. 지금 각하 결정이 나온 것도 뭐지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법원이 좀 전체적으로 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각하면은 게다가 논리가 이런 법원이 서 있으면은 사실 한 6개월 만에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4월 22일에 이제 소송이 됐어요. 네. 그래서 7차례 변론기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시비기면 런던 협약이 무슨 소용이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가입돼 있는 국가들 그러면 다른 꼭 그 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어서 어쨌든 계속 이걸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죠. 이제 다음은 최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해당 판사 놓고 여당에서는 노사무라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런 논평을 내고 좀 비판을 하면서 중앙지법이 이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당 판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온 글 갖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재직 중에 SNS에 이제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렸다 이런 예.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법관이 되기 전에 거를 건드리는 거는 과도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법관이 된 이후에 SNS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하니까 닷새 후에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박 네. 판사가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뭐 이재명이 낙선을 해서 뭐 민주당이 져서 이런 내용은 없는데 주어는 없는데 주어는 없으니까 근데 대충 보면은 뭐 대선 끝난 지 5일째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시장 후보한테 졌을 때에는 승패는 병가지 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과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거는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글들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오면서 이제 삭제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거에 이제 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윤리 규정이 이제 SNS 관련된 게 따로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법관 윤리 강령 제7조에는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네. 이게 이제 SNS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SNS 상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회적 정치적 의견 표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금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품위를 유지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 울분을 터뜨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정치적 표현인지 아니면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좀 과도하게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사법부 이제 직원들, 법관들의 이런 의견 표명, 정치적, 사회적 의견 표명을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이미 사회적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왔던 요게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합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법관이 파업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좀 과도하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한국에는 또 한국의 정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갈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가 이제 개인적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죠. 민주국가에서 본인의 개인 정치 성향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것과 별건으로 이 판결에 이게 진짜 영향을 미쳤냐 아니냐 이건 인과관계가 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이런 판결은 부당하게 정치적인 판결일 거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과도한 과도한 비판일 수도 있고 사실 그 문제는 그냥 그렇게 몰아가면은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 옛날 언론 보도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2013년 9월 26일자 연합뉴스입니다. 네. 노무현 차명계좌 재판부 조현오 전 청장의 30분간 호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일부 재판장인 전주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30분간 호되게 나무랐다라고 하면서 조현오 청장이 예전에 경찰들 이렇게 무슨 강연하는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견돼서 네. 자살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명예훼손 혐의로. 근데 전주의 부장판사가 30분간 호되게 나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소심이었거든요. 네. 2심.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구속이 바로 현장에서 구속이 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나왔는데 2심에서 다시 30분간 나무라고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바로 또 구속시켰어요. 근데 전주의 부장판사가 우리가 아는 그분입니다. 전주의 의원, 전주의 의원.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전주의 의원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 물론 이제 조현호 경찰청장은 공무원한테 얘기를 한 거 정진석 의원은 SNS에 올린 건데 공무원 뭐 100여 명한테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얘기한 것과 뭐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한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때 징역 8개월과 법정 구속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영향 미친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전주의 의원을 저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주의 의원께서도 아마 나는 내 소신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로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당연히 상식에 이게 무슨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셉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네.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사건 사고 탈탈 털어드리는 털어서 사건 속으로 원래 화요일에 하는데 네. 광복절이라 목요일로 살짝 옮겨서 네. MBC 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보다가 목요일에 네. 보니까 뭔가 주말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더 반갑네요. 네, 뭔가 좀 공기가 다른데요. 목요일은. 다르고 오늘은 김한 기자가 못 나오셨지만 네. 조정 기자와 이 네. 문제 좀 심화 있게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속보에서도 네. 이제 그것도 나왔잖아요.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도 네, 나왔고 네, 네.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예. 아이가 난동을 부렸는데도 제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네, 저는 네. 그 상상을 안을 초월하죠. 보면서. 예, 예. 근데 서희초 교사분의 이제 죽음 이후에 이 네. 논란과 이슈들이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왕의 DNA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죠. 왕의 DNA는 어떤 DNA입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간 줄 이렇게 막 알았습니다. 예. 궁전을 거닐면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사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이게 학부모가 직접 교사한테 보낸 편지고 네.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이 9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편지입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은 표현이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첫 번째가 아이한테 하지 마, 안 돼, 그만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되니까 싫다는 음식 억지로 먹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애를 철저히 편들어 달라.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문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가 분노가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같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올라가서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교사한테 다 대놓고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이 뭐 뇌 손상, 극운해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아이가 칭찬을 못 받으면 뇌가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칭찬을 과장해서 하고 네. 사과를 자주 해라. 네. 예, 그리고 인사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극운의 아이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주면 애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거든요. 이게 최근에 공개가 되긴 했지만 편지는 작년에 이제 이미 보냈던 편지고요. 이제 뒤늦게 네. 좀 이슈가 된 거죠. 저는 이 말투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예. 하지 않습니다.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훈계조죠, 훈계조.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내가 같은 반 아이의 학부모라면 우리 애는 뭐가 되는 건가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예.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그냥 학부모도 아니고 교육부 소속 당시는 6급 사무관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소속과 직위가 표시된 공직자 메일이 있어요. 이걸로 교사한테 이 글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글이 왜 보냈냐를 보면은 더 황당한 게요. 작년 10월에 이제 이 사무관이 자기 아이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음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하고 세종시청에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 담임이 바뀌어요. 근데 그럼 그 다음 네. 담임인 네, 거예요? 그 다음 담임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근데 이 다음 담임한테 내가 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라는 문서와 함께 자 9가지 요구사항인데 이걸 좀 들어달라.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왕의 DNA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이 후임 교사 입장에서 담임 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전 담임은 내가 해지를 이미, 시켰다라고 이미 보내버렸고요.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나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거를 버젓이 네. 알 수 있는 그렇죠. 메일로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요구서를 담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받았던 교사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압박과 그리고 좀 황당함과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까 이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그 처음에 그 직위해제됐던 그 교사는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복직을 했는데 또 이 학부모인 사무관은 이런 게 작년 12월에 이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만 받고 올해 1월 1일에 승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급이 되신 거예요. 지금 6급에서 현재는 5급으로. 5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보고 이 사안이 학부모로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6월에 서면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무관이 응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나서야 이제 교육부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대전의 한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 해당 학부모 사무관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제서야 사과문을 내십니다. 이 학부모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과 뭐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내 자식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의 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맘대로 쓴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치료기관 자료 중의 일부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줘서 나는 전달한 거다.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또 뭐 내 직장이나 뭐 육국 공무원이다 이런 사실을 막 내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어서 뭐 선생님한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뭐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뒤늦게 밝히셨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MBC 메일로 누군가에게 보내면 네, 누군가는 이 사람이 내가 기자입니다, PD입니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하지 않아도 네, 어렴풋이 이 사람이 이거와 관련된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이 말투와 이 정황으로 봤을 네, 네, 때는 네. 뭔가 있겠거니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게 충분히 추론이 되잖아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검색만 하면 사실 요즘에 무슨 뭐 부처의 어느 소속 뭐 어떤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인 메일도 네. 다 있는데 굳이 그런 공식 그렇죠. 메일을 썼다는 그렇죠. 거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네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은연중에 풀렸다고 예.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 분이 이제 경계성 지능장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네. 이제 같은 부모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교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편지는 네. 누가 봐도 갑질이라고밖에 네. 볼 수가 없는 정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편지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임 담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청 학교에 이 사람을 우리 아이랑 분리해라, 조사를 해서 직위 해제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교육청, 학교장, 교감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해악의 고지,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편지만 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인데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언론에 알리겠다. 얼마나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게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지 하루 만에 교체가 되고 신고 한 달 만에 직위 해제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것이 다 불안감을 심어주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편지가 이제 이 사무관이 얘기하기로는 치료기관 네. 자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치료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기관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네네. 뒤늦게 좀 여기도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제 드러났는데 이 치료기관이 어디냐? 공식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특수교사분들은 전혀 우리는 이렇게 교육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찾아봤더니 이제 민간 연구소 한 곳이 이제 출처예요. 네. 여기는 ADHD나 자폐, 뭐 경계성 지능장애 이런 거를 약물 없이 우리는 완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게 지금도 이제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있는 공지가 우리가 왕의 DNA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회원이 많이 늘었다. 막 이렇게 지금 공지까지 올라올 정도로 네. 좀 오히려 본인들은 이걸 좀 약간 기뻐하시는 듯한 좀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왕의 DNA 표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네. 이 연구소장님이 내가 학부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 뭐 나머지 애들이 다 신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황제 대접을 하면 아이들이 교정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 연구소는 뭐 ADHD 이런 판정받은 아이들이 극운해다. 그러니까 운해만 굉장히 극도로 발달한 애기 때문에 얘들은 왕자나 공주라고 불러주면서 본인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면은 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 그럼 공부해! 라고 하지 말고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주장입니다. 네. 네. 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극운의 아이들은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훈육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웅 심리를 채워주고 문제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전문가분들은 전혀 이게 이 9가지 치료 방법이 공식적으로 뭔가 확인된 바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 치료된다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시기에 예. 이제 약물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다른 그렇죠. 식의 치료로 학습 치료로 도움을 받아야 할 적기가 있는데 네. 그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네. 보면 왕으로 떠받들여지기만 네, 한 네. 경우에 예. 어떤 식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는 아무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 행동 교정해야 될 시기에 못하고 더 이제 심해질 수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가 이제 얼마나 좀 과학적인 근거 없는 주장도 하시나 보면 이 극운의 아이들에게 밀가루가 좋기 때문에 빵, 피자, 라면 이런 거 마음껏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데 이게 또 워낙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하니까 정말 정보는 잘 없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아다니기 힘들고 이렇다 보면 우리 아이를 완치시킬 수 있다. 이런 약간 사이비에 가까운 주장에도 혹할 수 있는 좀 그런 취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그런데 이게 치료 기간이고 이거를 교사한테까지 네, 요구를 네. 하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국운해라는 표현도 저는 뭐 우리가 좌뇌, 우뇌, 뭐 적절한 뇌 발달 이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네. 이런 표현도 정말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뭐 일반적으로 잘 쓰는 개념이 아니죠. 아. 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이제 MBC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네, 사건도 있었어요. 네. 2년 전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23, 25 정말 어린 교사들이 네. 저희 어리다는 표현밖에 사실 안 그렇죠. 나오거든요. 이게 젊다도 넘어서 네. 어리죠. 이 두 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네. 이제 가족들이 이런 비극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면서 이름과 이제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번 다시 짚어보면요. 의정부 호원초 사건입니다. 이제 2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이 이영승 선생님, 김은지 네. 선생님 두 분이 같은 학교에 바로 옆반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두 분 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세요. 네. 이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교사 발령 받고 담임을 한 지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본인이 사직서를 냅니다. 그래서 학교가 만류하고 담임 대신에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적응해서 하시다가 다시 1년 뒤부터 담임을 맡으셨는데 이때 이제 학부형들 전화를 막 수시로 받으면서 늘 죄송하다 이랬던 모습을 이제 가족분들께서 기억을 하세요. 네.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병가도 내고 했는데 또다시 이제 담임을 맡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시게 됐고 네. 또 다른 분 이영승 선생님도 부임 첫 해 담임 맡은 반에서 사고가 하나 납니다. 네. 이때 이제 가족들 얘기로는요. 이제 수업 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다쳤나 봐요. 근데 이 학부모한테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뭐 네네. 성형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영수 선생님이 다음 해 이제 그 다음에 휴직하고 군 입대를 했는데도 이 학부모가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잠깐 관련해서 뉴스 영상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아, 저희 이제 영상이 좀 잘못 준비가 돼가지고요. 네. 이미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끊고. 네, 네. 영상이 좀 잘못 준비가 네네네. 돼서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6학년 학생이 페트병 자르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네네. 수업 도중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보상금 2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학부모가 돈을 더 달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담임을 끝내고 이제 이미 군대를 가신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학교가 학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직접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치료비를 더 달라 이런 거를 이미 군대 가 있는 예전 담임 선생님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3년이 지나서 사고 발생한 지 2차 수술 애가 또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학부모가 또 연락을 합니다. 3년 지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엄청나게 술도 많이 드시면서 뭐 합의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세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취재진이 전화를 드려봤는데 해당 학부모 아예 통화 자체를 거부해서 지금 취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입대를 했는데도 연락을 계속 했다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이제 안전사고라는 게 수업 시간에 일어나기 일어날 수 마련이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담임 선생님이 혼자 몇 년간을 직접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이게 안전공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자잘한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학교에서 수업 중에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제 학부모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국가 선생님 간에 해결해야 되는 거지. 뭐 민원인이 바로
바로 이렇게 그 담임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분이 이거를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려우면 당연히 학교 측에서 이런 안내와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오히려 선생님께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선생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법률 대리인 변호사 측에서도 이게 선생님께서 그걸 못 견디고 입대를 하셨는데 학교 측에서 직접 연락처까지 건네주고 저쪽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했다는 학교 측의 좀 무책임한 태도 이거를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영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네.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이 페트병 사고도 있고요. 또 학급 따돌림도 있었고 장기 결석 사건도 있어서 이게 다 다른 사건인데 한 학생은 장기 결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 부모님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지금 무려 한 400건이 되는데 400건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대응을 하느라 힘드셨을 거죠. 네. 그리고 또 따돌림 사건인데 이 따돌림 받는 피해 학생 부모가 이제 이 따돌림 해결하는 걸 다 이제 담임 선생님인 이영수 선생님께 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실까지 찾아와서 왜 얘만 이렇게 당하느냐? 그 가해 학생들은 공개 사과를 시켜라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공개 사과까지 시키는 건 어렵고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부모는 학폭이 열겠다 하면서 이 모든 어떤 분노와 이런 거를 담임 선생님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시다가 이 학부모가 찾아간 바로 다음날 새벽에 공교롭게 이제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후보로 본 게 이영순 교사의 장례식장에 학부모 중 한 명이 네. 찾아가서 정말 돌아가신지 확인을 하겠다라면서 네, 네.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는 네.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차주혁 기자 보도 보고 네, 얘기를 네. 좀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2018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 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자꾸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놀이터예요? 아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통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나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예. 저는 유족들의 말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게 또 다른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 20대의 젊은 교사가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장례식장인데 이 학부모가 오셔서 한 반응 그리고 저희 기자한테 그 하는 그 말투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동안 상황이 좀 진행됐을지 약간의 짐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고 이 각각의 학부모들은 서로는 몰랐다고 해요. 서로의 존재를.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그 따돌림 학생 어머니는 저는 요즘 엄마들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쪼르르 간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얼마나 이 한 분의 교사한테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셨는지는 각각 모르죠.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셨던 거고 이 모든 걸 혼자 감내하시다가 이제 이영 선생님께서는 진짜 마음에 좀 병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취재를 보면서 선생님 너무 힘드셨겠다 네, 싶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예. 근데 사실은 설주 사건 터지기 전에도 익명 커뮤니티 통해서 교사분들이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예. 하고 이게 보면 막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상상 이상의 태도가 네, 네. 있다 이런 글들이 네. 좀 있던데 어떤 네. 내용이 있나요? 이 뭐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즘 초등학교는 예전처럼 뭐 성적표가 수음이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잘함, 보통, 못함으로 그렇죠. 세 가지로만 네네. 나뉘는데 그 교사분이 이제 써놓으신 거예요. 정말 자기 아이가 잘해서 잘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못함에 실제로 못해서 못함을 체크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뭘 못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서 이걸 도저히 체크할 수 없고 그 어떤 종합평가에도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쓰이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고 거의 장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최근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이제 24년차 교사분이 한 분이 이제 쓰신 글이 있었는데 네.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가 틀린 단원 평가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 문제 우리 애가 맞았는데 우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분이 문제를 출제한 출판사에 연락해서 정답을 확인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학습지 나눠줄 때 던졌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2번이나 신고를 했고 네. 근데 이때 학교 측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자 해명하면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되니까 무조건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 교사분들의 특히 너무 의례 지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과. 그래서 아이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사과를 요구하는데 어떤 날은 학부모 혼자 297줄짜리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고 297줄짜리요? 예, 혼자서 막 쓰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교사분한테 보내시고 그랬더니 학생은 이제 잘리겠네요. 이런 메시지를 교사분한테 보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그러면 이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까지가 너무너무 힘드시고 본인의 이런 무고함을 입증해야 되고 그 과정에 정신과 약을 먹는데 본인은 어디다 이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분당 지역에서 중학교 교사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에피소드는 아이가 중학생 남자아이가 수업을 빠지더래요. 내가 어깨를 너무 심하게 다쳤다. 몸이 아프다. 라고 하면 수업을 빠지는데 쉬는 시간에 축구는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니고 운동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수업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이 학생의 엄마 아빠가 함께 교무실에 손잡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과할 게 아니다 싶어서 아이에게 원칙대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저희가 해결할 거다. 수업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무서운데 저희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수업을 듣겠어요? 라고 이제 어머니는 하시고 아버지는 어디 교사가 학부모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미 학교 교육 현장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근데 공교육 시스템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스승님의 뭐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렇죠. 이런 얘기는 너무 옛말이고 무너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 시장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사교육 시장의 어떤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잘 대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역풍이다님이 선생님도 소중한 자식입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하셨고 저는 사실 이런 거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문제 만들지 마라 그냥 사과해라라는 네. 태도를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제 학교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 이제 교육부는 뭐 했냐 네. 교권에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네.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부는 뭐 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왜냐하면 왕의 DNA 편지 사건도 사실은 당사자가 교육부 사무관이잖아요. 장사자와 교육부 공무원이죠. 심지어 이제 예. 승진도 하셨고 네네네. 호원초 사건에서도 교육부가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DNA 편지 같은 경우는 교육부는 이걸 인지하고서도 별 문제 아니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호원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육청은 MBC 취재 전까지 이런 상황 자체를 몰랐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할 때 두 분 다 단순 추락사라고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자살교사 통계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하고 있냐면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생활 때문에 뭐 우울증이 좀 발발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역시 뭐 투자에 관심이 많고 손실을 봐서 뭐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셨으니 그것 때문에 개인적 사유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학교의 사망 경위서는 교장 선생과 교감 선생이 작성을 하는데 아예 자살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추락사라고만 돼 있고. 근데 예. 통상적으로 추락사라고 하면 네네네. 이제 실족하거나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의도치 그렇죠. 않은데 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지 추락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의 추락은 다른 의미잖아요. 네, 어떻게 네, 됐든 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순 사고사로 분류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네. 의혹이 좀 생기긴 네. 해요. 아무래도 자살이라고 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나 뭐 학부모들과의 뭐 이제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학교 측에서 부담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집계로 안 잡히는 경우가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그 28분이 최근 5년간 목숨을 끊는 걸로 통계가 있는데 네. 여기 이 두 분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이제 단순 사고사로 됐고 한 분은 사고사에서도 빠져 있고. 아,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최근 한 5년간 전국 한 100분 정도가 교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뭐 이렇게 추락사, 기타 이렇게 되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살을 하신 분이 더 계실 수도 있고 또 전체 학교의 한 24%를 차지한 사립학교도 이 집계 대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네. 옆반 담임 2명이 예.
목숨을 끊었다는 건 굉장히 지극히 이례적인 그렇죠. 일이고 어떻게 예. 보면 이 교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 이분들은 이제 순직 인정 받기 위한 소송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일단 그 사고사라고만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 인정이 안 됐고 이런 거를 이제 공무상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으셨다라고 할 때는 여기 1차적으로는 그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나 또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한 정황이 전혀 없는 데다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유족과 법률 대리인 측에서도 협조가 굉장히 미진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셔서 지금 경기교육청 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따로 이제 소송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소송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불승인 돼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몇 년 정도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계자 진술, 당시 상황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하는데 지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단적으로 보면 이영수 선생님 스케줄러가 공개가 최근 됐는데 이게 일정이 매일매일 빡빡하고 일요일까지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단톡방에서는 왜 이렇게 영승이는 말이 없고 읽지도 않냐. 너무 바쁘셨던 거죠. 그래서 유족분들이 작년 12월부터 추락사를 자살로 수정해달라고 학교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주 오랜 기간 이미 싸워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바뀐 게 없었던 거죠. 네, 이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정말 너무 네. 무심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교사 10명 중에 3명이 정신과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4월 조사인데 많은 1,300분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000분이 넘게 내가 정신과 치료원 상담 받은 적 있다. 근데 보통 이거는 다들 본인이 혼자 참다가 정말 안 되겠을 때 찾아가는 경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1위가 학부모 악성 민원, 2위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관리자가 너무 무책임하다. 3번째가 과도한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교사분들이 학생과 수업 이것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어떤 뭐 원어민 강사 관리, 학예회 준비, 온갖 행정 업무도 맡아서 하시고 뭐 온갖 공문을 작성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업무 폭탄처럼 온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작 교사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거죠.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회에서 최근 이제 얘기하신 입장이 학생들은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어떤 교내 상담센터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 교사들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돌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교사의 정신건강은 사실 개인건강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분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초입에서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사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고 학생을 교실 밖이나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고시 안에 칭찬을 할 수 나왔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학생이 뭐 드러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어도 교사가 그 휴대전화조차 마음대로 뺏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이게 정서적 아동 학대다, 차별이다 이런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 하나하나 고시로 지정해야 되는 이런 실태까지 왔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거의 6,000명 가까운 교사가 정신질환 때문에 휴직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약간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런 걸 겪는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미래도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교사분들이 남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대생들 예.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네네. 뭐 다른 진로를 알아보고 예. 있다. 이제 교대생까지 올 정도면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설문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네. 고민들이 좀 보여준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MBC 성지영 기자, 성지영 기자래. 죄송합니다. 조재용 기자 털어서 사건 속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MBC 하니까 성지영이 그냥 입에 붙어서 조지현 기자 죄송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8월 17일 목요일 뉴스 바사삭 저는 내일도 낮 12시 30분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 탕을 보여주세요. 젊은 스승은 새로운 중국 남자인 스트리퍼 스타와 함께 옛사랑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 가족은 아가씨를 대신하여
샴페인을 따르기 위해 여주인을 시작했습니다. 계모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분노를 표출할 버튼이 있나요? 삼키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며느리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문득 화가 누군가를 항상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첸과 리더 DMI의 관계는 거의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커플이 있었고 일부 커플은 결국 페이퍼라이가 너무 게으른 나머지 빌어먹을 커플의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리더 DMI의 레벨이 정말 높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무튼 확실히 저 기자들보다 화씨가 더 다정한 것 같아요. 다음 산전 검진에는 노부인과 시어머니만 동행했다. 확실히 몸이 약해졌을 때 노부인은 항상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쨌든 재미없네요. 할머니, 3개월만 지나면 아주 늙으실 거예요. 나는 또 기분이 좋아져서 당신이 잘 지내도록 부드럽게 설득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고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두드리며 두드렸다. 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착하고 순종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어떤 손실도 겪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 외에는 그녀가 약속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해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해보세요. 내 말이 거친지 아닌지 보세요. 아주머니가 약속했어요. 막대기를 바닥에 강제로 내려놓으세요.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을 지을 뻔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실내의 붉은 깃발은 떨어지지 않고 실외의 색깔 깃발이 펄럭입니다. 외부에서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꾸이퉁의 조상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어머니 외에는 누구도